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취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거기에서 오늘 한 세 지문 정도 독서 지문을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2교시 때는 오희영 선생님께서 이제 문학을 설명을 하실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번 회차에서의 그 독서 문제, 비문학 지문들은 다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권장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풀어보길 바라고, 오늘은 어떤 거를 풀어볼 거냐면, 지금 표시를 넘기면 이제 이쪽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거랑, 그 다음에 5쪽, 그리고 11쪽, 이렇게 세 개의 지문을 풀 건데, 요 세 개의 지문이 모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세 개의 지문 중에서 좀 쉬운 것부터, 세 개의 지문 중에서 쉬운 것부터. 근데 뭐, 내가 얘기하는 쉽다가, 정말 쉽다가 아니야. 이거 어려운 거야.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좀 풀어볼 텐데, 어떤 거를 풀 거냐면, 먼저 경제 지문, 3위 지문부터 풀어볼게요. 5쪽입니다. 지금 요 지문은 내가 왜 세 개의 지문 중에서 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일단은 우리에게 좀 익숙한 내용일 수 있겠다. 지금 거기에서 보면 채권하고 그다음에 이자율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뭐 기준금리와의 뭐 관계,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기에서 어떤 통화 정책을 펼치는가, 그거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생소한 느낌은 들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결국 경제지문에서는 비례관계, 반비례관계를 활용하는 거잖아. 문제에서 요구하면 해당하는 부분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그 비례관계가 되는 것인지 반비례관계가 되는 것인지를 따지고 난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문에 해당하는 문제 중에서 좀 주의가 필요한 것들은 7번 문제와 8번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7번하고 8번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지금 어려운 지문,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이 되겠고, 지금 여기에 있는 지문은 일단 거기에 주어진 것처럼 13분을 주고, 그 다음에 추가 2분,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야. 그럴 때 8번 문제를 이제 가장 마지막에 푸는데, 8번 문제를 빼고 나머지 문제를 푼 것까지의 걸린 시간을 한번 기록해 주세요. 뒤에 이제 저기에 있는 시계로 확인을 할 테니까 기록해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8번 문제를 풀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지를 따져주시면 되겠다. 다시, 빨리 읽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좀 읽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시각이, 휴대폰 꺼내보시면 현재 시각이 지금 1시 21분이 됐을 거야. 그래서 지금 저 뒤에 있는 시계 봐봐. 지금 21분에 저 뒤에 있는 시계가 초침이 30초에 딱 해당되면 지금 13분, 그 다음에 15분, 2분 추가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삼분 경과 추가 2분 진행합니다.
15분 경과했습니다. 마저 풀어. 마저 봐. 조금 더 봐.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생각을 한번 해봐. 지금 요 시간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갔잖아. 어떤 것 때문에 더 들어갔는지를 한번 끝까지 풀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주세요. 지금 이제 뭐 풀고 있는 거야? 몇 번? 몇 번 남은 거야? 8번. 8번? 네. 다 풀면 얘기해 주세요. 됐어? 네. 그럼 좋아. 어디에서 시간이 지체가 된 느낌이 들었어? 그냥 경제지문은 용어가 너무 많아. 용어. 그러면은 용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 너가 이제 여기서 어떤 용어가 나왔다, 어떤 용어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됐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봐. 지금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간이 지체가 됐으면 어디에서 시간이 지체가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지체된 시간이 정상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었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가 않다고 하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야. 지금 시우의 경우는 여기에 나오는 개념, 용어를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시우가 파악했어야 하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 어떤 것들이 있어? 금리. 또? 또? 채권 가격. 또? 됐어? 2개야? 어떤 거? 이 2개? 네. 그러면 지금 저 개념 때문에 처리해야 될 정보가, 그러니까 지금 개념 때문에 시간 지체됐다고 했는데 저 개념과 관련해서 어떤 문장이 어려웠던 거야?
가격이 오르면 음. 시중 금리가 낮아진다. 내가 왜 물어봤냐면, 독서 지문은, 비문학 지문은, 이건 이해가 아니라 1차적으로는 내용을 정리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지금 여기에서 관계를 얘기해 줬어. 지금 금리와 채권 가격의 관계를 얘기해 줬어. 만약에 이 관계가 중요한 거야, 정말 이해가 필요한 거라면 설명을 해줄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채권 가격이 오르면 금리가 내려간다, 이거는 그냥 A 다음에 B라는 얘기인 거야. 이거를 굳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지. 그냥 이거는 마치 공식처럼 그 현상 그대로를 수용해야 되는 거야. 지금 그럼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이게 그 관계를 이해해야 되는 거였다면, 이해가 필요한 거였다면,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있어야 하거든. 반대로 너가 시간이 걸린 문제가 있었다면 그 시간이 걸린 문제는 얘와 관련이 되어 있어야 돼. 얘의 어떤 이유, 지금 뭐 채권 가격과 금리와의 관계에 대한 이유, 원인, 결과,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경제지문이라고 해서 쫄아, 과학지문이라고 해서 쫄아. 왜 쫄아? 그냥 있는 그대로 봐야지. 지금 여기서 이제 채권의 가격, 요거는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물어볼게. 이 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대상은 뭐야? 양적 완화. 그렇지, 양적 완화. 양적 완화가 어떤 현상을 말하? 중앙은행이 장기 부채 매입해가지고. 그렇지. 국채는 채권 중에 하나인 거 맞아? 예. 그럼 이제 국채를 매입한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채권을 매입한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매입이 무슨 뜻이야? 사들이. 그렇지. 그럼 채권을 사들이려면 채권에 뭐가 있어야 돼? 채권에 뭐가 있어야 돼? 내가 저 물건을 살 거야. 지금 시우가 갖고 있는 저 연두색 필통을 내가 살 거야. 그럼 내가 사기 위해서는 지금 그 필통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얼만큼의 돈을 줘야 되지? 이거만큼의 돈. 그럼 그거만큼의 돈이 뭔데? 그 필통의 가격인 거잖아. 맞지? 그 필통의 가격에 맞춰서 내가 돈을 줘야지 내가 그 필통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됐어? 그럼 여기에서 이해는 이거 하나야. 채권 가격. 왜? 채권을 매입한다고 했으니까. 채권을 매입하려면 채권의 가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그거에 맞춰서 돈을 주지. 채권의 가격이 없는데 어떻게 사? 그런데 그 채권의 가격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지. 채권에도 가격이 매겨져 있어야 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매입이라는 말 때문에 채권 가격은 채권을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채권의 가격이 매겨져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매겨진 가격과 금리와의 관계는 서로 반비례 관계구나, 그게 끝인 거야. 이거는 이해가 아니잖아. 여기 있는 정보를 그대로 수용하는 거지. 이해라고 하면 그 수용한 정보를 갖고선 무언가에다가 적용을 해볼 수 있어야 돼. 그 바꿔 얘기하면 이해를 요구하는 거는 7번하고 8번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지금 7번에서의 상황에 채권 가격과 혹은 채권의 이자와 그 다음에 금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있으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거기다가 적용해 보려면 지금 채권 가격 혹은 채권의 이자와 금리와의 관계가 파악이 돼야 되는 거야. 그거는. 마찬가지 8번 문제를 보면 신호효과 경로랑 희소성 경로, 듀레이션 경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 그럼 사실 이거는
구체적인 상황이거든. 그럼 그 상황에다가 마찬가지 우리가 읽은 내용을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돼. 맞물려 볼 수 있어야 돼. 이건 이제 이해가 필요한 거야. 그런데 지문을 읽을 때는 이해가 아닌 거지. 여기선 이해할 게 없어. 우리가 지문에서 이해하는 건 뭐가 필요한 거냐면 이따가 풀 과학 지문에서 그거는 이해가 필요한 거야. 원리를 파악했으니까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 지문을 읽을 때 이해가 필요한 거지만 이 경제 지문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꾸 무언가를 따지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 문학을 볼 때는 따져야 돼. 그런데 비문학을 볼 때는 따지면 안 돼.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려는 연습을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좀 필요합니다. 그래, 지금 이 지문은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양적 완화가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느냐? 지금 1문단에서 통화량과 관련해서 지금 1문단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통화량을 늘린다는 얘기지? 어떤 상황이에요? 경제 침체기. 그렇지. 침체기 때 지금 통화량을 늘려서 활성화시킨다. 그 효과야. 그런데 이 문단을 들어가면 첫 번째 문장에 그런데라고 해서 전환을 해. 그 효과가 어떻대? 그렇지. 미미할 수 있대. 그래서 거기서 두 가지 경우를 제시했어.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 지금 1문단에서 제시한 그 방법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야. 유동성 함정. 그렇지. 유동성 함정. 유동성 함정인데 거기서 경우 두 가지 얘기한 거잖아. 하나는 디플레이션. 거기에다가 기준금리가 0%에 가까우면 그때 통화량을 늘려도 지금 경기 활성화가 일어나지 않는 유동성의 함정이라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이제 마지막 문장에 이 문단 마지막 문장에 양적 완화를 쓴다가 됐어. 그런데 이 양적 완화의 특성이 있어. 마지막 문장에 마지막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전통적 통화 정책이래. 그럼 이거 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라야 돼? 그렇지. 지금 양적 완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방식과 지금 비정통적인 양적 완화를 지금 비교 대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질문. 그럼 결국에는 이 글은 경기 침체기 효과가 미미하기 때, 그러니까 그 경계 침체기와 관련해서 기억하고 니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럼 기억과 니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야? 채권 어떤 채권을 어떤 채권을 매입하는지? 단기 장기. 그렇지. 가장 큰 차이점은 단기와 장기지. 그래서 지금 3문단 봐봐. 3문단 보면 지금 2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양적 완화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3문단에서 양적 완화를 설명하는데 재밌는 건 가운데 부분이 세 번째 줄. 3문단 세 번째 줄에 전통적인 통화 정책 중에서도 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공개시장 조작이래. 그러면서 지금 공개시장 조작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 더군다나 그 문단의 중간부터 보면 거기에 이제 채권하고 채권 가격과 그 다음에 이제 이자에 대한 관계가 설정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와. 그럼 시우야, 그 채권하고 이자의 관계의 세부적인 내용이 즉 3문단 중간 이하부터 그러니까 어디부터냐면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이야. 네 번째 줄이네요. 네 번째 줄부터 설명되고 있는 내용 지금 3문단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설명되고 있는 그 내용이 양적 완화와 긴밀하게 관계를 맺는 거냐? 아니지. 왜 아니냐면 양적 완화를 했어.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져? 경제 활성화. 아까 전에 전통적인 방식이랑 비전통적인 방식이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 채권의 종류. 단기.
그래, 장기보다 단기 얘기 있잖아. 지금 채권을 매입하면 결국에 장단기 금리가 내려간다고 얘기가 설명이 되었던 거 아니야. 1문단 마지막 부분에서. 맞아? 그래서 전통적 방식으로는 단기 채권을 주로 매입을 하니 단기 금리가 내려간대. 양적 완화를 통해서는 장기 채권을 매입하니 장기 금리가 내려간대. 됐어? 그런데 이거 말고 또 필요한 게 3문단에서 설명된 게 뭐였냐면 기간 프리미엄이야. 지금 장기적으로는 상대 기업이라든지 국가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 지금 장기 채권을 하게 되면 단기보다는 금리가 더 세대. 그게 이제 기간 프리미엄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장기 채권을 매입하면 그 기간 프리미엄이 줄어들어서, 즉 단기 채권하고의 가격하고 비슷하게 됨으로써 지금 여유 자금이 생긴다, 이런 얘기거든. 지금 얘기가 지금 금리와 채권 가격의 관계, 이거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게 없잖아. 지금 양적 완화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지금 이 글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근데 지금 이거를 이해할 때 이 두 개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건 없어. 그냥 그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인 거지. 채권을 사게 되면 금리가 내려간대. 그게 다인 거잖아. 그래서 단기 채권을 사면 단기 금리가 내려가고, 장기 채권을 사면 장기 금리가 내려가는데, 이때의 장기 금리의 경우는 단기하고의 차이가 있어. 기간 때문에. 그래서 기간 프리미엄. 근데 이 둘의 차이가 줄어든대. 이게 양적 완화의 특성인 거잖아. 그게 4문단까지의 내용이죠. 5문단은 그에 따른 부작용.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영상 보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글을 읽으면서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냐, 내가 그거를 문단별로 머릿속에 잘 정리를 했느냐, 그게 1차야.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내가 접근을 했는지야. 그럴 때 지금 7번 문제의 경우는 이거는 글에서의 핵심하고 멀어진 내용이야. 저기 있는 게 양적 완화랑 무슨 관계가 있어? 이거는 그냥 채권하고 금리와의 관계인 거지. 더군다나 우리가 빈칸을 채우기 할 때는 뭐부터 하기로 했냐면 쉽게 채울 수 있는 것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A하고 B의 경우는 이게 한 번에 안 채워져. 왜? B를 봐, B가 서술어야. 지금 B 때문에 지금 그 B가 들어있는 그 문장이 어떤 의미를 띠는지가 알 수가 없어. 그러니 얘는 C와 D부터 먼저 처리가 되어야 돼. 거기 한 편부터 읽어봅니다. 보기에서 한 편이야. 한 편. 시중금리의 상승이 예견되는 시기에 채권 가격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시중금리가 오른데, 시중금리가 오르면 지금 채권 가격은 어떻게 돼? 채권 가격은 어떻게 돼? 그렇지. 채권 가격은 내려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봐봐. 지금 C하고 D에서 채권 가격에 대한 얘기를 했냐? 아니지. 채권 가격이 동일하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지금 이 관계에 대한 게 뭐 때문인 거냐면 이 채권의 이자율 때문인 거거든. 이거는 어디를 보느냐? 3문단입니다. 3문단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끝을 볼게요. 3문단의 네 번째 줄 끝이야. 채권의 이자는 발행 시점의 시중금리에 영향을 받아, 거기 고정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채권의 이자는 고정된대. 이미 발행된 채권의 이자는 고정되어 있으므로 시중금리가 내려가면, 그러면 이미 발행한 채권의 이자보다 시중금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발행된 채권의 이자보다 시중금리는 어떻게 돼? 그렇지, 내려가지.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투자할 거야. 그러면은 내가 10% 이자를 받는 게 좋겠어? 20% 이자를 받는 게 좋겠어? 그렇지. 마저 봅니다. 예금이나 신규 발행될 채권 등에 비해 지금 이미 발행한 채권의 이자가 더 많아서 이미 발행한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다. 됐어? 그러면 이거를 지금 7번에다가 적용합니다. 7번에다가 적용을 하면 지금 상승이 예견된대. 그럼 시중금리가 올라간대. 그러면 어떤 채권의 이자율이 높아지는 거야? 어떤 채권의 이자율이 높아지는 거야? 그렇지. 나중에 만들어지는 게 이자율이 높아지는 거지. 그러면 방금 너가 아까 처음에 내가 물어봤을 때 뭐라 그랬어? 이자율 높은 거를 선호한다. 난 이자율 높은 거에 투자하고 싶다. 그럼 거기에 적용해봐. 상승이 예견되는 시기에 채권 가격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어떤 채권이 더 선호가 되겠어? 이자율이 높은 거. 그런데 뭐가 이자율이 높아? 신규가 이자율이 높은 거지. 그럼 답은 1번, 2번 아니면 4번이겠네. 됐어? 그 같은 방식이야. 거기 이제 A하고 B가 들어있는 문장을 봅니다. 기준금리가 A, 새로 발행되는 채권에 약정되는 이자는 기존 채권에 약정된 이자보다, 그러면 그거 똑같네. 기준금리가 오르면 새로 발행되는 채권에 약정되는 이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오르면 어떻게 돼? 그렇지. 오르면 오르고 내려가면 내려간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답이 몇 번이야? 네, 2번.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양적 완화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7번 문제를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산문단을 돌아가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산문단을 볼 때는 지금 이 부분은 양적 완화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니 문제에서 요구하면 돌아와야 되지 라는 생각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반면에 8번 문제는 그렇진 않아. 8번 문제를 보면 1번하고 2번이 같은 방식입니다. 지금 신호효과 경로를 볼게요. 보기에서 신호효과 경로야. 거기서 어디가 포인트냐면 두 번째 줄 끝이야. 채권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을 거래. 채권 가격을 내리지 않는다는 얘기지. 우리가 부정표현 보면 한번 뒤집어서 생각하기로 했잖아. 채권 가격을 내리지 않는다가 뭘 의미하는 거야? 채권 가격이 유지가 되거나 채권 가격이 오르는 거지. 안 그래? 맞죠? 그럴 때 이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 지금 1번 선택지 봅니다. 1번 선택지를 보면 이게 이자와의 관계로 바로 설명이 됐으면 어려운 선택지가 아닌데, 지금 1번 선택지 거기다 밑줄 쳐볼게요. 화폐의 가치. 지금 이 글에서의 핵심 내용은 채권 가격하고 이자율의 관계잖아. 맞지? 그게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인 거지. 근데 그에 따른 경기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는 배경 지식은 어디에서 제시했냐면 1문단에서 제시가 됐어. 이자가 내려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맞아? 그리고 이 화폐 가치라는 말도 어디에 나와? 그렇지, 1문단에 나와. 그때 화폐 가치랑 이자율의 관계는 비례 관계였거든. 이자가 내려가면 화폐 가치도 내려가. 그러니까 1번 선택지. 화폐의 가치를 끌어올리지 않을 것. 그럼 가치를 끌어올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유지하거나 내리거나가 되는 거지. 그럼 이 앞에서 얘기했던 채권 가치하고 반대가 되는 거 맞아? 그럼 1번은 맞는 거네. 그럼 2번. 채권의 가격이 내려가지 않도록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채권 가격은? 내가 그렇지. 그래서 틀린 거는 2번. 그 다음에 5번의 답은 1번이에요. 그 5번은 이게 1번 보고 딱 1번 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 지금 이 1번 선택지는 이거 양적 완화에 뭐에 해당하는 내용이야? 부작용에 해당하는 내용이잖아. 거기 오문단 봐봐, 오문단. 오문단의 부작용이 3개야. 뭐뭐뭐 있어? 자산 공개 처음부터. 처음에 뭐 나와? 국가 부채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두 번째는? 보유 자산이 부실 보유 자산이 부실해지지. 그게 지금 뭐 때문에 경기 활성화랑 관련이 있어, 없어? 그 지금 보유 자산이 부실해지는 게 경기 활성화랑 관계되는 부실이야? 왜냐면 지금 경기 활성화랑 상관없는 목적으로 인해서 지금 부실해지는 거지. 맞지? 그 다음에 3번째는 자산에 거품이 낀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기억해야 되는 정보 아니야? 지금 양적 완화에 대한 설명을 했어. 양적 완화가 이 경제 현상의 그 부정적, 그러니까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이거를 해결해 주기 위한, 그러니까 그 경기 활성화 효과가 잘 일어나지 않았을 때 양적 완화를 해주는데, 이것이 잘 일어나지 않았을 때, 경기가 침체가 되었을 때 경기 활성화가 됐는데, 지금 유동성의 한정 때문에 경기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양적 완화를 제시했단 말이야. 문제 해결식 구조지. 그런데 이 양적 완화에도 뭐가 있다는 거야? 문제점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건 파악해야 되는 정보인 거고, 5번을 봤을 때 바로 1번 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하는 거야. 그게 안 됐다.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 파악이 덜 됐다라고 봐야죠. 마찬가지입니다. 6번에 3번. 6번에 3번이가 핵심 내용이잖아. 결국에 이 글은 양적 완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니은을 제시했던 거 아니에요. 기본이지. 바꿔 얘기하면 5번하고 6번은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 파악과 관련되는 거야. 그 다음에 7번은 세부적인 내용이니까 이거는 돌아가서 확인해야 되는 거고, 8번은 그 핵심 내용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9번에 5번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자꾸 돌아봐야 돼. 그리고 그 읽고 문제를 푸는 방법은 항상 일정해야 하는 거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 지문. 두 번째 지문은 그 과학 지문. 뭐 찾았어? 체른코프. 거기 그림 나오는 거. 몇 쪽이냐면 11쪽입니다. 11쪽에 체른코프. 얘는 15분 드릴게요. 지금 거기에는 12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고. 나도 이거 14분 넘게 걸렸으니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15분을 드리는데, 사실 지금 요 지문에서도 딱 하나야. 18번 문제. 18번 문제가 활용하고 적용해야 나머지 문제는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 그러니까 15, 16, 17번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18번 문제에서 조금 시간이 더 많이 걸리지. 우리가 조금 전에 풀었던 그 8번 문제 있죠? 그 8번 문제의 한 3배 정도 될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 것이. 경우의 수 혹은 관계를 따져야 되는 게. 그래서 얘는 처음부터 15분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현재 시간이 2시 6분입니다. 그래서 21분까지 시작.
15분 경과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문제 풀고 있죠? 네. 됐어? 지금 얼마 걸렸냐면 3분 더 18분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문제 들어갈 때 몇 분 정도였어? 그건 확인 안 해봤어? 알겠어요. 지금 푸는 모습을 잠깐 봤는데 막 계산을 하더라고. 그럼 이게 국어에서 실제적으로 계산을 하는 문제는 많지 않거든. 사실 여기에서도 그렇게까지 숫자를 넣어서 계산할 필요는 없어. 그건 이따가 좀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자꾸 국어를 좀 국어답게 해결하려고 하는 좀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어요. 그건 이따가 그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계산하려다가 말았어. 하려다가 말았어? 이게 그냥 숫자만 쓰는 거고. 안 했다는 얘기인 거지? 의도적으로. 네, 그럼 그건 된 거야.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문제를 맞췄다고 하면 여기에서 설명한 핵심적인 내용은 이해가 된 거야. 만약에 그 문제를 틀렸다고 하면 이제 아직 이해가 덜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 지문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해가 필요한 거거든. 그럼 일단 1문단에서 빛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좀 훅가시였고, 지금 1문단을 통해서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는 것을 제시했어? 1문단. 그렇지. 체렌코프 복사지. 체렌코프 복사는 거기 마지막 문장만 볼까요? 1문단에서. 체렌코프 복사는 빛이 나오는 거죠. 됐어? 그러면은 질문. 그럼 이제 1문단 다음부터가 2문단부터가 이제 체렌코프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전체가 5개 문단인데 여기에서 체렌코프 복사가 발생하는 원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문단이 몇 번째 문단이야? 그렇지, 3문단이지. 왜냐면 2문단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 현상, 충격파가 일어난대. 그런데 지금 2문단에 빛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빛이 나온다는 얘기는 드디어 3문단부터 나옵니다. 그럼 이제 물어볼게. 하나 더 물어볼게. 지금 이 빛이 나기 위해서는 분극 현상이 필요해? 필요하지. 지금
이 문단에서는 분극 현상 언급 안 했거든. 이 빛과 관련해서 추가된 내용이 바로 분극 현상이야. 그러면 체렌코프 복사와 관련해서 분극 현상은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겠네요.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와 16번 문제가 사실은 같은 정보를 이용하는 거거든. 지금 15번에 5번 선택지에도 빛 나오죠. 그 다음에 16번에 5번 선택지 보면 분극 나와.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이 체렌코프 복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니 빛과 관련되는 요소들, 분극과 관련되는 요소들은 모두 핵심 정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럴 때 15번에 5번이 틀려. 왜 틀린 걸까? 정지입니다. 그렇지. 체렌코프 복사는 대전 입자가 움직일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15번에 5번이 틀렸어. 마찬가지야. 16번에 5번도 틀렸어요. 왜? 일시적인. 오케이. 지금 이 체렌코프 복사는 분극 현상이 일시적이야. 얘가 움직이는 순간. 거기서 일어나서 분극 현상이 벌어지고 다시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가 지나가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15번, 16번은 지금 체렌코프 복사에 대해 관련된 요소들을 정확하게 파악했는지를 묻는 것. 그 다음에 17번은 그냥 그림에 대한 얘기잖아. 그런데 그 그림은 지금 이 문단에서 파원과 파동에 대한 얘기를 했지. 그런데 3문단도 지금 이 문단에 있는 그림을 이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다만 뭐가 달라졌느냐? 거기 파원 자리에 뭐가 들어가? 지금 이 문단에서 언급된 그 그림과 관련된 파원 자리에 3문단을 통해서 파원 자리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야? 매질 대전입니다. 그렇지. 대전 입자가 들어가는 거죠. 사실 거기에서가 지금 그 그림이 그 대전 입자가 빛의 속도보다 빠를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거잖아. 그래야지 체렌코프 복사가 나오는 거지. 거기에 지금 화살표로 나오는 것들이 다 체렌코프 복사가 되는 거니까. 맞아? 그래서 17번의 답은 2번이에요. 2번. 원뿔 모양에서 꼭지점의 위치. 그게 바로 뭐야? 파원이고. 그 파원에 뭐가 있어? 대전 입자가 있는 거고. 대전 입자는 움직이고. 그 다음입니다. 이제 18번 문제가 되는데, 18번 문제가 이제 내가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 사실 이렇게 지금 이제 보기 상황이 주어졌을 때, 대체적으로 이 답은 4번, 5번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 그런데 4번, 5번에서 나오기 때문에 4번, 5번부터 먼저 본다? 그거는 아니야. 왜 아니냐면, 지금 1번부터 3번까지의 선택지는 어렵지 않고 1번부터 3번까지의 선택지를 처리하는 과정이 4번 선택지를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발판이 되는 거거든. 이 유형은. 그러니까 얘는 앞에서부터 첫 번째 선택지부터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1번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당연히 분극이 나타나야지. 됐어? 움직이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 볼게. 지금 이제 2번 선택지에서 보면 가에서 대전 입자의 속도가 80c야. 지금 가하고 가에서는 0.77c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0.67c, 0.8c네. 그러면 빛의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체렌코프 복사가 나타나겠죠? 그럴 때야. 지금 그거랑 85c를 비교하는 거야. 대전 입자가 85c를 비교하는데 4문단을 봅니다. 4문단에서 공식을 보면 진공 속에서의 광속, 이거 고정된 숫자죠. 그 다음에 굴절율도 고정된 숫자지. 그래서 지금 그 식을 통해서는
어떤 게 어떤 게 추론이 돼야 되는 거냐면, 세타의 코사인 값은 어떻게 된다? 대전입자 속도에 어떻게 되는 거야? 비례야, 반비례야? 아, 봐봐. 거기 식을 봐봐, 식. 비례. 비례야? 대전입자 속도, 아니, 거기 식을 봐봐. 반비례. 그렇지. 지금 대전입자 속도가 어디에 들어있어? 분모에 들어있잖아. 그럼 걔가 커진다는 얘기는 전체의 값이 작아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대전입자 속도와 세타의 코사인 값은 반비례 관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계산 안 해도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글은 사실 치사한 글이야. 왜 그러냐면, 다시 본문 봐봐요, 본문. 지금 3문단까지 해서 체렌코프 복사 설명했죠? 4문단에 지금 그거 관련돼서 추가된 게 세타지, 값도. 그리고 이 세타와 관련해서 이제 빛의 방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세타인 거니까 사실은 지금 세타의 코사인 값을 설명해 줄 것이 아니라 먼저 뭘 설명해야 되는 거야? 그냥 세타 값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설명해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세타의 코사인 값을 설명해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얘기해? 코사인 값과 세타 값의 관계를 얘기해 주지. 어디냐면 4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이에요. 세 번째 줄. 코사인 값은 0에서 90도 사이에서 각도가 클수록 작다. 또 뭐 어떻다는 거야? 세타나 코사인 값이 반비례라는 얘기지. 맞아? 이거 왜 이거 넣겠어? 만약에 그냥 세타 값으로 넣었으면 비례 관계가 되잖아. 맞죠? 지금 대전입자 속도와 세타 값은 비례 관계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쉬워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 그거를 뒤집어서 넣어놓은 거지. 그래서 2번 선택지야. 봐봐. 지금 코사인 값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 공식과 제시한 거 그대로 활용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3번 선택지를 보는 거야. 3번 선택지는 이번엔 뭘 물어봐? 세타 값을 물어보지.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나오는 정보를 순서대로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 됐어? 그 다음에 4번 선택지 봐봐. 지금 이 4번 선택지가 1번부터 2번하고 3번의 확장이야. 왜냐면 지금 2번하고 3번은 가에서의 속도를 고정해놨단 말이지. 혹은 나에서의 속도를 고정해놨다고. 그런데 지금 4번 선택지는 뭐랑 뭐를 비교대줘야 해? 가와 나를 비교대조 하는데 이번에는 지금 속도값을 동일하게 했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속도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뭘 비교해야 되는 거야? 식 봐봐, 식. 지금 대전입자 속도와 뭐가 같이 묶여 있어? 식을 보면. 그렇지, 굴절률이지. 지금 4번 선택지는 굴절률로 따져야죠. 세타 값이야. 아까 어떻게 했어? 비례였지. 맞지? 세타 값 비례였단 말이야. 지금 코사인 세타 값은 반비례였고. 맞아? 그리고 코사인 값하고 세타 값은 또 반비례였으니 결국에는 비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가에서의 굴절률은 얼마야? 1.3이고 나에서의 굴절률은 1.5고 그럼 누가 더 커? 나가 더 크네? 그럼 나의 세타가 큰 거지. 그런데 지금은 나에서에 비해 가가 어떻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세타 값이 작다. 맞죠? 그래서 18번의 답은 4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봐봐. 다시. 지금 앞에서의 식을 갖고 올게요. 코사인 값. 세타의 코사인 값은 진공 속에서의 광속
그 다음에 굴절률 곱하기 대전입자의 속도야. 됐어? 그럴 때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게 이 값과 이 값이 지금 고정되는 거잖아. 그리고 얘는 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여기가 커지면 얘는 작아지는 거고. 그리고 이 세타 값하고 코사인 세타 값은 또한 반비례라고 되어 있으니 여기가 작아지면 얘는 커지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그 세타에 대한 내용이 어디죠? 4문단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끝에. 코사인 값은 0도에서 90도 사이에서 각도가 클수록 작다. 그때 각도가 바로 뭐야? 세타 값인 거잖아. 각도가 세타예요. 각도가 세타잖아. 저기 그림. 맞아? 이게 된 거지? 그래서 지금 4번 봐봐. 18번의 4번 선택지를 보면 지금 가에서 80C, 나에서도 80C야. 이번에는 여기를 고정시킨 거잖아. 그럼 얘도 고정되어 있는 거지. 진공 속에서의 광속의 각도. 그러면 지금 뭐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는 거야? 굴절률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굴절률이 크면 세타 값은 큰 거지. 굴절률이 크면 세타 값도 큰 거잖아. 맞아? 그런데 4번 선택지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가에 대한 얘기야, 나에 대한 얘기야. 가에 대한 얘기야, 나에 대한 얘기야. 그렇지. 지금 나에서 대전입자 속도가 0.8C 1대에 비해라고 되었으니까 이거 가에 대한 얘기잖아. 그럼 가가 더 작다. 맞죠? 왜? 왜 가가 더 작아? 가의 세타 값이 작은 이유는 가의 굴절률이 작기 때문이잖아. 지금 여기 봐봐. 지금 이거는 이해가 돼? 근데 그 분자가 다르잖아요. 아니 분자가 왜 달라? 분자가 동일하지. 진공 속에서의 광속이잖아. 진공 속에서의 광속은 다 C잖아, C. 0.77C 아니지. 그거는 뭘 말하는 거야? 매질 속에서의 광속이잖아. 매질 속에서의 광속이 지금 0.77C고 나에서는 0.67C라는 거 아니야. 매질 속에서의 광속. 그런데 분자는 진공 속에서의 광속이야. 그런데 광속은 일정하잖아. 큰일 났네. 거기 1문단 두 번째 줄 볼게요. 1문단의 두 번째 줄 보면 빛은 진공에서 초당 약 30만 그만큼의 속도로 진행하지만
특정 매질 속에서는 속도가 줄어든다. 그럼 진공 속에서의 속도는 모두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 값은 C지, C. 됐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첫 번째 지문 봅니다. 요거는 지금 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요 첫 번째 지문을 이쪽에 이쪽에 있는 지문을 풀기 전에, 읽기 전에 어떤 거를 봤으면 좋겠냐면 17학년도 6평, 6평에서 거기 인공신경막 나오는 지문이 있어. 첫 번째 독서 지문, 비문학 지문. 그 지문을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기출문제. 전에도 한번 풀어봤던 건데 그거 한번 풀어보고 얘를 풀어보세요. 얘가 그것보다 한 10배는 어려운 지문이야. 아니, 지문이 어려운 게 아니고 지문은 한 2배 정도 어렵고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가 한 10배 정도 어려워. 그런데 방식은 똑같아. 방식은 똑같으니까 먼저 그거를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보시는데 얘는 어디에서 좀 주의가 필요하냐면 5문단이야. 5문단. 지금 이쪽에 보시면 가장 마지막 문단, 마지막 문단에서 가운데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읽어야 돼. 부정표현, 거기에서 주어가 지시하는 게 뭐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지금 4번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문 빼고도 전체적으로 지금 이번 회차의 독서 문제가 다 좋고 지문도 좋고 하니까 꼭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기 문제는 항상 마지막에 푸시고 보기 문제를 풀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도 한번 따져봐 주시고, 그리고 글을 읽으면서 매번 지금 문단별로 지금 1문단 읽고 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다. 그래서 2문단에서 그래서 뭐가 설명이 되고 있다. 핵심 내용에서 벗어났다, 벗어나지 않았다. 그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좀 본문을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독서는 여기까지 볼게요.